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후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학산진입니다. 자, 1월달 지난주 마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동안 많이 좋으셨다, 이건 보통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딱 한 주 만에 한 주 만에 정신 차리게 하는 한 주로 마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저력이 그대로 드러났던 한 주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조금 좀 늦게 들어와서 안타깝긴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 여전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완전한 고점에서 매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옆에서 보건데 그나마 좀 이번 장은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가열차게 매수에 임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큰 규모의 순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약 한 2조 7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또 기관도 슬쩍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기관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기관 없어요. 기관 없습니다. 이 기관들은 ETF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옛날 같은 어떤 요즘 외국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단일한 매매의 힘 이런 거는 기관들한테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인들은 몇 배나 힘이 센 세력이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환율도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개인의 어떤 자금 능력이다라고 보면 뭐 기관은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 탓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또 좀 죄송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남 탓을 내 탓으로 돌리시는 게 훨씬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는데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괴롭습니다. 막 내 탓을 하면 막 한강물 가고 싶어. 한강 뷰 아니고 한강물 가고 싶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야 또 발전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의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시장의 저력이 상당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밀려서 끝났고요. 자, 오늘은 장 중반 즈음에 점심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파죽지세를 올렸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뭐 코인 시장 등이 붕괴하면서 이게 레버리지 청산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된 상황에서 그래도 꽤 힘있게 올렸습니다만 오후에 다시 밀렸어요. 외국인 매도가 가열차게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판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 발군하면서 시장을 거의 보합 근처의 느낌이죠. 느낌상으로는 1.4% 빠졌지만 느낌적으로는 보합 느낌이야. 꽤나 많이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4% 올리면서 장중에 5천 깨졌습니다만 다시 5,08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와 유사한 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맵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전체 화면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그나마 구원해 준 것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주주환원을 발표를 하면서 역시나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주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낙폭을 일부 방어하는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장중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4%, 5%?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거의 보합권에, 그래서 아까 시장이 거의 보합권에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로 보합권, 약보합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보시면 개인들은 1조 5,6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 5,600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2조 3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오르네요 했는데 진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OBP가 올라오면서 3.72%에 어느덧. 미국 국채금리 얼마입니까? 이제 4.1%대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4%대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국채 쪽이 약간 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국채 쪽이 이거는 제가 오늘 따로 공부를 안 했는데 주말쯤에 공부를 한번 해서 왜 한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좀 하고요. 자, 은행 고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화도 약세였어요. 1,469원. 일단 엔화 대비로도 937원까지 갔고요. 위안화 대비 211원, 유로화 대비 1,732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위와 테마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장비 업종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통신 장비, 은행, 손해보험, 디스플레이 장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테마별로는 스페이스X, 남북 경협, 비료 관련 주식들, 장마, 태풍 관련 주식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은행은 뭐 실적이 워낙 좋아서 강세를 보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요즘에 보험주들이 오늘 강세를 많이 보이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좀 방어적인 주식하고, 그 다음에 약간 가치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쪽에 가치주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조금 시장에서 IT 주식이 흔들리니까 저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주체별 매매 동향, 순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에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어제 제가 역시 각방꿀이네요. 제가 신기하다. 태양광으로 돈 벌기 힘들 텐데 했는데 연속으로 어제 잠깐 숨고르기 하더니 지난 3일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ABR 바이오, 스피어, SPG가 외국인들 매수에 포진됐고요. 기관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한미반도체, SK스퀘어. 오랜만에 오늘 기관들이 좀 ETF 외에 매수가 눈에 좀 띄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우군이 되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샀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 등을 매수하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순매매 동향 확인해 보죠. 예, IT를 파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그 IT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고 있고요. 1, 2, 3 펀치 다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 많이 팔았고요. 현대차들은 받아주는 세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 현대차와는 다르게 방어 없이 그냥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티, SK스퀘어, 카카오 등을 매도했고요. 기관은 네이버를 매도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SDI 등을 매도했습니다. 자, 개인들은 하나솔루션 매도했고요. 셀트리온, KB금융,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스피어 등을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구조 개편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대수술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대기업은 그냥 잘 도입이 되어 있어요. 보통 뭐 DC형이라든가 IRP형으로 잘 도입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전 사업장으로 기금화, 의무화 하는 것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퇴직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 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금화하고 사회 적립을 하면서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려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업하고 상관되어 있고, 제가 타겟팅하고 있고, 제가 퇴직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고 있는 영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한 7할 정도가 예금에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저희 저희 고객분들이나 그동안 저와 함께 했었던 분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걸 운용을 했거든요. ETF로 운용을 했습니다. 30% 예금과 70% ETF로 운용을 해서 지난 21년부터 운용을 해본 결과 운용 성적이 꽤나 좋거든요. 꽤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돼서 이 정도니 앞으로 뭐 퇴직연금이니까 10년 정도 더 운영한다고 치면, 와, 이거 퇴직연금이 내 노후의 버팀목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국민연금도 좀 받고 뭐 개인들이 조금 저축해 놓은 것도 좀 있고, 근데 이 퇴직연금이 15년 정도 있다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쏠쏠하겠는걸?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이건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이 예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방향성은 개인적으로는 뭐 잘하는 방향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으로 인해서 그럼 누가 수혜를 보느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혜가 보긴 할 건데 주식시장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예금 중심의 그 2, 3%짜리에 머물렀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금 수익형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위험성은 있지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식 시장에는 상당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에 그 단순한 기업과 은행 증권사와의 그 계약 구조에서 탈피해서 아예 뭐 DC형 뭐 이런 것들로 그 기금을 운용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죠. 근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하 그리고 좀 소기업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도 이제 막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직원들 걸 내가 운영해주고 싶어.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그냥 회사에서 품을 안고 있으니까 회사 사장이 혹시나 땀만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제도가 나와서 우리 퇴직연금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DB형을 한다고 하면은 DB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나 증권사 영어가 이렇게 딱 적을 두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건 퇴직금이야 하고 딱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냥 획기적으로 보면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견 중소기업 중 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말아먹는 상황으로 가시면은 이 돈도 급하면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안전하게 보관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군요. 네. 어쨌든 그 기금형으로 가면 이렇게 작은 회사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금융기관이 개방형 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사용자가 연합형으로 이렇게 여러 뭉치로 들어가서 기금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진행이 되면 또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본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장기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고 그럼 자 여러분 투자자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장기 자금이 들어올 때 어디를 타겟팅해서 들어올 것이고 어디가 주로 장기 자금과 어울리는 자산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예. 기존은 채권형이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고 그게 더 늘어나는 건 아닐 테고 그럼 다른 쪽으로 조금 넘어가겠죠? 어떤 주식이 좋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입니다. 이건 1, 2년짜리가 아니고 5년, 10년짜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금융주들이 시장을 방어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KB금융이 실적 발표인데 대단합니다. 순이익이 5조 8,430억 역대 최고 실적을 내었습니다. 4분기. 그리고 신한금융은 4조 9,700억. 어제는 KB금융하고 거의 1조 가까운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은 4조 29억 원으로 첫 4조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 모두 KB, 신한, 하나 모두 15%, 11%, 7%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는 3조 4천억을 기록을 해서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자, KB금융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금융사들의 수익은 대부분 이자 수익하고 비이자 수익이 모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KB금융을 따져보면 이자 수익은 13조 70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자 수익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은 이자 수익은 11조 6천억, 약 7천억 가까이 되네요. 비이자 수익은 3조 7천억대 수준입니다. 하나금융은 이자 수익이 9조 원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은 실적이고 주전환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KB금융은 4분기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을 1,605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무려 2배나 늘리고요. 연간 현금 배당은 1조 5,8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회사 시가총액이 이 회사하고 좀 KB금융보다는 좀 작지만 다른 은행보다 큰 회사가 배당을 얼마 주는지 한번 얘기할 거거든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연간 현금 배당이 1조 5,800억이에요. 그리고 주주환원율은 무려 52%입니다. 자, 이게 KB금융이 대단한 걸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건데요. 주주환원율이 좋은 회사들은 결국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를 하실 분 하루 이틀 하실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냥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가들이 어디다 돈을 맡기겠어? 앞서 퇴직연금 어디다 돈을 맡기겠어? 그쵸?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주주환원을 높아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 버는 거에 절반 이상을 배당을 주면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굴려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한금융입니다. 신한금융은 연간으로 주당 배당금 2,590원, 총 주주환원율은 2조 5천억. 네. 을 기록합니다. 이 중에서 현금 배당은 1조 2,500억이고요. 자사주 매입도 1조 2,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주도 다 올랐어요. KB금융 7%, 신한지주 2.97%, BNK 3.8, 우리금융지주 1.7%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 주의할 점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은행이 그동안에 배당을 가장 많이 줬죠. 은행은 뭐 하는 데인가요? 앞서 보셨다시피 사실상 이자 수익하고 비이자 수익이 있다고 하지만 비이자 수익보다는 이자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여기서 이자 수익은 어디서 얻는 이자 수익? 대출이잖아요. 그럼 대출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다 대출해줬어? 개인 신용 대출? 규모가 클 것 같아요? 크죠. 적진 않습니다만. 어디다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네, 그것도 감안해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앞쪽에선 빚을 쫙 보여줬으니까 항상 어떤 기업이나 업종을 분석할 때는 빚도 보고 뒷면에 암도 봐야 돼요. 명암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음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음이라는 것으로 한번 카테고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복권제도가 2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를 할 수 있다. 이걸 좋게 봐야 돼? 나쁘게 봐야 돼? 참고로 저는 복권을 사본 지는 딱 한 개짜리 복권을 사본 지가 약 한 20몇 년 전쯤인 것 같아요. 20년 이상 복권을 사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다, 나 복권 한번 해봐야지 해서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은 돈 들고 저희에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그 복권 해서 아니,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 신기하네요. 이제 이런 복권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2등 5번 당첨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바일로 구입을 하면 그러면 모바일로 로또를 구입해서 그 모바일 폰에서 로또가 2등이나 1등 당첨되면 그 폰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걸까? 그럼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이거 한번 당첨될 때까지 이 폰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엉뚱해요, 제가. 네. 정책 의도라는 게 있답니다. 정책 의도. 실명 기반으로 하면은 기록 가능한 구매로 인해서 과몰입이나 불법성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게 하면 당첨률이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거? 저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갬블하고. 네, 근데 복권의 수익금은 35% 고정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65%는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뛰어가고 35%만 되돌려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35%의 확률로 100에서 35%의 확률로 계속 뺑뺑이로 돌리는 거잖아. 그럼 결국 복리로 없어지는 거네, 돈이. 복리로. 35% 복리로 아니구나. 65% 복리로 없어지는 거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으면 못하러 해, 이거를. 주식 투자 훨씬 재밌는데. 그죠? 주식 투자는 뭐예요? 내 생각이 정말 맞는구나. 요걸 느꼈을 때의 환희와 내가 잘 인내하고 잘 견뎠구나. 이런 것들. 고진감래네. 이래서 훨씬 더 카타르시스가 훨씬 더 크다는 점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몇 시간 동안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끔씩 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드디어 도둑놈을 잡겠다 하는 관련된 뉴스가 지금 떴어요. 뭐냐면 주가 조작 대응단이 선행매매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입니다. 바로 한국경제인데요. 한국경제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매매했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 기자들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기자들 5명이 연루됐다고 하는데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요. 뭐 정보를 받았겠지, 기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막 호재성 기사를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 작성을 해서 막 뿌려. 그래서 막 주가 막 어떤 뉴스가 막 듣다가 보면은 주가 빵 뛸 거 아니에요. 뭐야 호재다 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그때 딱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익 규모가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소형주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소형주는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정보가 뜨면 빠르게 반응하고 소형주니까 몇 명만 사도 주가 빠바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주 기사 수백 건이 선행 매매에 악용된 것으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 옛날에 이제 전 땡님하고 강 땡땡님에서도 저는 느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거 행위를 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이익을 얻다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전 땡님을 저희가 추정해 본 게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추정해 본 결과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몇백만 원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어디 나가서 강의하면 몇백만 원씩 받았던 분이 그 몇백만 원 수익을 내려고 그랬을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찌되었건 한국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치면 그 갓근을 고치는 순간 잡혀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순간 오얏나무를 직접 따는 사람들은 그냥 무죄로 풀려나는 거나 아니면 거의 미미하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최근에도 약간 그런 게 하나 있지 않았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난 열심히 그거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딱 하나 아는 건 있어요. PB하고 통화를 한 내역이 있잖아요. PB하고 통화를 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다 알지. PB하고 내용은 뭐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그거요. 그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요. 팔아요. 얼마예요? 얼마에? 근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팔리겠어요? 그렇게 많은 물량 되겠나고. 아니면 그렇게 많은 물량 살려면 가격 많이 올려야 되는데 팔릴 거라고요? 사실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주문만 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누구보다 이거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하루에 전화 100통화씩도 했던 사람인데 나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얏나무 따는 사람을 처벌해 주시고요. 가끔 고쳐매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 뭐 몇십만 원 가지고 사람 잡아넣지 말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사람 잡아넣지 말고 그리고 덮어 씌우지 말고 정확하게 오얏나무 떼에서 부당이익 내는 사람들은 크게 처벌해 주십시오. 1억당 1년이야. 네, 저희 요청은 그겁니다. 저는 네, 어쨌든 여기까지만.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코스닥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일단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가 미승인 단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컴의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인데요. 이 사람은 AI 데이터 분석하는 계열사입니다. 올해 첫 미승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를 하다가 그냥 안 되는 걸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회사도 사실은 쪼개기 상장이에요. 중복 상장이고 쪼개기 상장. 한컴하고 한컴 위드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품고 있는 거야. AI 데이터 분석 회사를. 근데 이것을 쪼개가지고 상장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건데 일단은 중복 상장 논란이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안 좋아. 매출이 쭈그러들었어. 127억 하던 게 76억으로 쭈그러들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 손실은 확대됐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상장 실패. 근데 이거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쪼그러들고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데 그럼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을 상장을 해줬단 말이야?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동안에.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코스닥은 1000포인트 이상은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블입니다. 버블이에요. 그리고 빨리 말씀드리지만 그 3000포인트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국도 빨리 그 얘기는 지우시는 게 신상에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후폭풍 감당 못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썩은 생선 좀 없애줘라. 썩은 생선에 한 마리 걸려 한 마리가 썩은 생선이다. 지금 코스닥은. 제발. 물론
건전한 기업들, 저도 코스닥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기업들을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오늘도 야 빠지면 더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올랐어.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은 기업들조차도 이상한 기업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당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네요. 북한 관련된 그 이슈가 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며칠 내 북한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등록 사업은 승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조현 외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했다는 내용이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목표를 서로 간에 재확인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할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한미 간 대화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북과의 어떤 그 문제를 사전 조율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보다 이게 큰 뉴스가 아닌 게 대북 관련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테마다. 너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뉴스 가지고 뭐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LX 일렉트릭이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기특합니다. 주당 3,000원,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무려 892억 원의 그 배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17조 8,500억. 가격은 59만 5천 원. 주당 배당금은 3,000원. 시가 배당률은 0.51%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17조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아주 안 비싼 은행주, 금융지주의 배당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금융, 우리 아직 배당금 발표를 우리금융이 지금 했나? 안 한 것 같아서 그건 없네. 근데 어쨌든 요거보다는 뭐 회사 사이즈가 조금 더 많이 상당히 큽니다만은 우리 신한금융은 연간 배당금이 주당 2,590원이에요. 2,590원. 그런데 그것만큼 또 자사주 매입도 합니다. 예, 자사주 매입도 하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4분기에만 얼마냐? 어디 갔냐? 배당금이 1,605원이에요. 4분기만 1,605원. 물론 시가총액은 거기보다 훨씬 큽니다만 LX일렉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야? 어디 갔어? 자, 17조 8,500억인데 시가 배당률 0.5%입니다.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2,900원을 줬으니까 100원 인상을 해서 전년 대비 시가 배당률은 훨씬 더 떨어진 겁니다. 네. 여전히 엘모 회사는 알아서 걸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배당만 그런 게 아니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18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인데 올해의 순이익은 대략 3천억 원 내외를 25년 기준 3천억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년보다는 늘긴 했습니다만은 20%가 채 안 늘 것 같은 상황이고요. 현재 PER 배수는 59배입니다. 매우 비싼 가격이죠. 3천억 순이익을 감안했을 때 59배 수준이고요. 2년간 2배씩 이익이 증가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회사는 이익이 약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밸류상으로는 이렇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HBM4 신규 라인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평택에 P4의 D램 그 장비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갔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왜 신설 안 하죠? 막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평택 관련된 뉴스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지금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냥 건설 건축 일자리도 많아졌고, 그리고 장비 관련된 자재 쪽 일하시는 분이 지금 토요일까지도 2교대로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피포 라인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확인을 해보니까 27년도 1분기에는 완공을 해서 월 10에서 12만 장의 원 CD D램을 생산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빠르면 올해 안에도 다 지어서 빠르면 뭐 내년도쯤에는 아예 초반부터 물량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라인 증설이 진행되고, 평택은 워낙 공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P4 이거가 이렇게 들어가면 10만 장이면 규모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장, 12만 장. 그 웨이퍼 한 장에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예, 한번 이 뉴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그 테크하는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10만 장, 12만 장 들으면 어느 정도 물량이 늘겠네? 그럼 메모리 수급이 어떻게 되겠네? 계산이 나올 텐데, 이런 뉴스들에 의해서도 D램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국제금융에서 가장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지는 대목은 비트코인 되겠죠. 자, 비트코인 뭐 마이클 버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더 떨어진다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 약간 지옥 갔다 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장중에 그 6만 달러가 깨질 뻔했어요. 6만 달러.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7만 달러대 중반이었거든요. 와, 많이 떨어졌습니다. 7만 달러 중반입니다. 이랬었는데 지금 장중에 6만 달러까지 찍고 올라왔어요. 예. 6만 달러까지 잠시 찍고 올라왔어요. 한번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찍고 왔어요. 잠시. 잘 안 보이시죠? 저 살짝 얇은 꼬리, 오른쪽 밑에 얇은 꼬리, 저 꼬리가 6만이야. 6만 지금. 그나마 6만 찍고 지금 6만 5천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폭풍이 다 끝났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마진콜이 다 끝났으면 저쪽에서 이제 옆으로 좀 기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근데 마진콜이 안 끝났으면은 저 왼쪽 위에처럼 저렇게 되는 거고, 반등하다가 다시 까이고 반등하다가. 근데 그동안의 반등보다는 반등폭이 조금 더 크긴 하네요. 다행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거 해가지고 지금 군대 갔다 오면 한 2천만 원 넘게 번다는데, 참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젊은 분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계열을 한 투자에 2, 3년 이상의 긴 시계열로 확실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쪽으로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 나이 되면 여러분 재벌 돼요. 재벌. 진짜 제가 그렇게 못했잖아. 실패한 입장에서 실패한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야.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진짜 아저씨 얘기 잘 들어. 길게 봐. 길게 보고 반드시 현금으로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이 먹으면 진짜 좋아져요. 내 말 꼭 좀 믿어봐. 진짜로. 네. 자, 안타까움과 함께 안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번 한 주는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러나 한국 시장 매우 강력한 저력과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외국인들 안 보겠어요? 외국인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급한 돈, 마진콜 할 돈, 그러니까 불난 거 끌 소방수 돈만 꺼내 가고 나면, 제가 보기엔 버티고 있으면 외국 자금이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어제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많은 현금을 오늘 사용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확보해 두었던 현금 보유 비중이 훅 줄었어. 훅. 안타까웠던 건, 남들은 잘 빠지는데 내가 사는 주식은 잘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한 날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난번에 오히려 또 오늘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분명히 기다리면 가격이 오는데 이번 상승장에 내가 포모가 왔구나. 왜 지난 한 주간 그 비싼 가격에 저 주식을 샀을까?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기다렸으면 이렇게 좋은 가격에 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오늘 현금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자 아저씨 한 명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현금을 꽤나 많이 쓴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